1941년 6월 약 3,800만 명의 독일 군인들이 소련을 침공하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련 방어선을 빠르게 돌파했지만 곧 진정한 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로스 장군 40만 명이 넘는 독일 군인들이 전사했고 이것이 소련에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 세기 전 나폴레옹도 60만 대군을 이끌고 진군했으나 모로스 장군에게 패배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가장 사나운 군대들조차 오늘날과 같은 모로스 장군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편을 바꿨고 2025년 11월 초 젤렌스키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차가운 숫자들이었고 각각의 숫자가 주먹질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사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1,500호에 유도폭탄 1,170개, 미사일 70발 이상이 발사됐습니다. 이 공격들은 에너지 시스템 파괴와 수백만 명을 어둠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런 압박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조건으로 전쟁을 끝내게 할 것이라 봤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 드론을 사용했고 나머지는 모로스 장군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항복시키는 대신 러시아 내부 깊은 곳에서 매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에서 만든 장거리 미사일로 목표물을 파괴하고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플라밍고 100클로 최대 800km매 약 500마일까지 도달하는 새로운 바 시스템이 있습니다. 러시아 정유소가 멈추고 크렘린은 휘발유 수입에 나섰으며 스무여 지역에서 연료 배급제가 도입됐습니다. 모스크바 고급 교회도 난방이 없어 얼었습니다. 러시아가 오랫동안 의지한 전설적 동맹 모로스 장군 나폴레옹과 히틀러를 무너뜨린 힘이 이제 러시아의 큰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모로스 장군을 러시아에 맞서게 하는 비밀 코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기후는 매우 혹독합니다. 기온은 종종 영하로 크게 떨어지며 때로는 화씨 14도에서 화씨 영하 22도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강한 바람, 깊은 눈, 그리고 눈보라가 동반되어 이런 환경에서는 평범한 야외 작업조차 어렵고 군사 작전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이로 인해 혹독한 겨울은 주요 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건원이 내렸습니다. 1707년 스웨덴의 칼 12세가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혹독한 겨울은 대북방 전쟁에서 러시아의 상징적인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초토화 전략으로 보급품과 거주지를 파괴하며 후퇴됐습니다. 이것은 후퇴하는 군대가 적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자원, 즉 농작물부터 기반시설, 식량 비축분까지 모두 파괴하는 군사 전술입니다. 그리고 1709년 대옥한이 찾아왔습니다. 이는 유럽에서 기록된 가장 추운 겨울 중 하나로 그 혹독함이 엄청났습니다. 베네치아 운하도 얼었다고 합니다. 군대는 대초원에 고립돼 피난처와 보급품 없이 버텼습니다. 찰스 12세의 3만 5천 명 군대는 큰 손실을 입어 겨울을 넘긴 병사는 약 1만 9천 명 뿐이었습니다. 곧이어 벌어진 폴타바 전투에서의 패배는 스웨덴 제국의 쇠퇴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한 세기 후 나폴레옹은 60만 명의 병력으로 러시아를 침공했습니다. 같은 전략이 반복됐습니다. 러시아군은 후퇴하며 마을을 불태워 프랑스군에 남길 것이 없었습니다. 첫 서리가 내릴 무렵 1812년 10월 그랑드 아르메는 전투, 굶주림, 질병, 그리고 탈진으로 이미 80% 이상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그랑드 아르메는 나폴레옹의 대규모 다국적 군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몰락시킨 것은 병사가 아니라 훨씬 더 무자비했습니다. 겨울이 닥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보급선이 무너지고 겨울옷이 도착하지 않아 병사들은 여름 군복을 입은 채로 추위에 노출되었습니다. 굶주림, 저천증, 동상으로 수만 명이 숨졌습니다. 한 세기 후 한 정신 이상자는 그 일이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과거 승리와 악명 높은 기이한 전술에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 사악한 천재였습니다. 그는 나폴레옹보다 6배 많은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 파괴가 시작됐습니다. 그 작전은 바르바로사 작전이라는 암호명이 붙었습니다. 1941년 6월 거의 3,800만 명에 달하는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했고 1,800마일에 이르는 전선에서 2,900만 명의 소련군과 맞섰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군사 대치였습니다. 처음에 독일군은 빠르게 진격했고 수백만 명의 소련 민간인과 포로들을 의도적으로 굶겨 죽이는 기아 계획과 같은 잔혹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군대를 우크라이나로 돌려 모스크바 진역을 늦췄고 이는 그의 최대 실수였을 것입니다. 가을비로 차량들이 진흙탕에 갇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겨울이오자 군대는 의복, 부동액, 겨울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독일 지휘부는 신속한 승리를 예상했기 때문에
겨울에 훨씬 더 잘 적응된 병력과 장비로 지원된 소련의 방역에 의해 1942 연일 월까지 독일군은 약 60에서 120마일가량 밀려났습니다. 이 시기에 40만 명이 넘는 독일 병사들이 전사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의 실패는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고 1945년 소련이 베를린까지 진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러시아 전통에서 제너럴 윈터는 제너럴 모로스 또는 제너럴 프로스트로도 불립니다. 러시아 모로스크는 남성형으로 여성형 치마, 겨울보다 거칠고 위협적인 이미지를 줍니다. 이 역사적 사건들로 제너럴 윈터가 러시아를 무적으로 만든다는 믿음이 세계 문화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이 개념은 선전 도구로 사용되어 사기를 높이고 겨울이 군사작전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퍼뜨립니다. 러시아 논평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너럴 모로즈를 거론하며 겨울이 우크라이나를 약화시키고 러시아 승산을 높일 것이라 암시합니다. 혹독한 겨울이 소련의 판도 변화를 이끈 결정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알려졌지만 전문가들이 철저히 분석해 진실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기후가 여전히 혹독합니다. 온도는 화씨 14도에서 영하 22도까지 떨어지고 폭설과 강풍이 이어집니다. 현대의 상황은 역사적 신화에서 암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네, 제가 신화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나폴레옹, 나치의 러시아 침공 실패가 혹독한 겨울 때문이라는 생각은 현대 역사가들에게 강하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추에 따르면 겨울이 분명히 중요한 기여 요인이었지만 이 침공들이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각 전역은 첫 혹한 전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겨울 이전의 소모, 열악한 물자 지원, 과신, 그리고 잘못된 전략적 결정들이 날씨 그 자체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나폴레옹 군대는 추위 전부터 이미 크게 약화됐습니다. 그의 군대는 이미 질병, 기아, 탈영, 그리고 보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보로디노 전투에서 그는 약 13만 5천 명의 병력을 모았지만 최소 3만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의 군대가 더 줄었습니다. 히틀러의 베어마크트, 즉 독일 통합군도 겨울이 오기 전에 이미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1941 년 11월까지 이미 73만 4천 명의 사상자를 냈고 연료와 탄약, 식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이 오기 전부터 우리는 그 겨울의 위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소련이었고 지금은 러시아라는 사실을 그냥 잊고 있을 뿐입니다. 이 변화로 러시아의 모로스 장군 이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거의라고 한 건 그 겨울이 여전히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러시아는 예전의 광대한 제국이 아닙니다. 1991년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발트 3국 코카서스, 중앙아시아 등 14개 옛 소련 공화국이 독립했습니다. 한때 러시아 제국이나 소련을 정의했던 지리적, 인구적, 산업적 규모는 더 이상 같은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도 우크라이나 북부와 북동부 지역은 러시아가 역사적으로 의존해온 것과 동일한 기후 조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겨울은 서부 러시아만큼이나 혹독하며 영하의 기온, 폭설, 눈보라, 그리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러시아가 어디서 패배하는지 짐작하실 겁니다. 겨울은 본질적으로 어느 쪽에도 유리하지 않습니다. 양측 군대와 국민 모두 같은 겨울을 겪으며 적응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러시아가 겨울을 무기 삼으려다 오히려 희생양이 된 현실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 일은 클레모프스크, 루비에르치, 포돌스크에서 약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난방 없이 지내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일부는 몇 주 동안이나 난방이 없었는데 이는 클레모프스크와 인근 지역에 난방을 공급하던 현지 탄약 공장의 보일러가 단순히 고장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근본 원인을 실제로 해결하는 대신 러시아 체제는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처벌해 문제를 해결한 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희생양으로 치코프 마을 보일러실 책임자와 부책임자 류아존 스태프를 체포했고 포도부스크도 관련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진짜 대응은 기술 전문가는 물론 각 부처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찰, 연방보안국, 그리고 러시아의 수동 조종되는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후 러시아 전역에 걸쳐 동파 사고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예카테린부르크 234채 주택 주민들은 며칠간 난방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논리 때문입니다. 푸틴과 그의 지휘관들은 군사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사실을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거의 항상 공격자보다 방어자에게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혹한의 조건에서는 모든 것이 공격 측에 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병력 이동, 탄약 수송, 차량 정비, 병사 보급 유지, 이 모든 것은 느려지고 위험해지며 비용도 더 듭니다. 한편 방어군은 기지 인근에서 작전하며 보급선이 짧고 진지가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겨울은 무기가 아닌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유리한 방패가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겨울은 방패, 특이한 미사일은 검입니다. 이를 러시아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2024년 11월까지 도네츠크의 주요 물류 중심지 포크로우스크 점령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징역은 일정보다 약 1년 늦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수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돈바스에서 방어선을 굳건히 지켰으며 상당한 결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러시아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습니다. 겨울은 방어 진지의 이점을 더 강화합니다. 방어 측은 보급선이 짧아 탄약, 의료, 식량, 장비를 더 신속히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 건물과 요새 등 기존 은신처는 역사적으로 추위로 인한 소모를 줄여줍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즉 신뢰할 수 있는 은신처와 효율적인 보급은 기온이 떨어질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러시아의 목표는 겨울 전 주요 도시의 거점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은 참호보다 자연스러운 보호를 제공합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군이 포크로우스크 등에서 러시아군 돌파를 막으면 러시아 부대가 과거 겨울 공세처럼 물자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난 2달 동안 러시아는 도네츠크를 계속해서 공격해왔습니다. 2025년 11월 2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하룻밤 사이 2명이 사망했고 수만 명을 비롯해 도네츠크 동부 전체 지역이 정전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겨울이 다가오면서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강화했고 이로 인해 정전이 발생했으며 긴급 복구팀이 피해를 복구하고 순환 정전을 최대한 신속하게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칼을 꺼낼 때임을 깨달았고 바로 바르스 미사일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있었는데 러시아인들이 단순히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1월 26일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와 도네츠크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에너지부가 밝혔습니다. 에너지부는 에너지 노동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전력을 복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르키우, 수미, 포탈라 지역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현재 긴급 정전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시간제 정전과 산업 소비자 및 기업에 대한 전력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4시간 동안 계속될 예정입니다. 가정에서는 아침과 저녁 피크 시간대에 전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러시아군이 하루 동안 하르키우 지역 8개 정착지를 공격했습니다. 11월 28일 러시아는 도네츠크에서 여러 도시를 점령하며 최근 몇 달 사이 최대 동부 진역을 주장했다고 모스크바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기계화, 기동, 공중기동, 해병, 돌격 여단에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러시아 부대들은 여러 마이크로 지구를 소탕하고 진지를 강화했으며 50회가 넘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격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당국은 6,500채 건물 수색과 225명 넘는 우크라이나 병력 무력화를 주장했습니다. 보스토크와 신터그룹은 우크라이나 방어선 깊숙이 진입하고 있으며 추가 거점을 점령하고 미사일, 드론, 포격을 통해 무기 체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키우는 이런 성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스템 공격은 궁극적으로 산업화된 지역을 점령하려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세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가 교착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북부 체르니히우 지역과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 주민들 역시 정전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공세 확대는 매우 큽니다. 11월 29일 러시아가 키우 등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노려 대규모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재차 감행했습니다. 그 영향은 즉각적이고 심각했습니다. 키우에서는 50만 명이 넘는 고객, 키우 지역에서는 약 10만 명, 하르키우에서는 거의 8,000명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보안이 허락된 곳에 긴급 복구팀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노동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전력을 복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해당 부처는 밝혔습니다. 2025년 11월 초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약 1,500회의 드론 1,170개, 유도폭탄 7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지와 민간 인프라가 직접 공격받았으며 러시아는 겨울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를 의도적으로 노려 국민들이 전기 없이 고통받게 한 바 했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의 계산에 따르면 이러한 압박이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러시아의 조건에 따라 전쟁을 끝내도록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타격함으로써 대응했으며 이 공격은 러시아 내부의 에너지 문제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수출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주요 작전은 2025 연팔 월 정유시설에 집중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원유를 휘발유,
디젤, 항공유로 정지합니다. 새 작전은 한 달 넘게 미뤄지다 10월에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러시아 발전소와 전력망이 목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두 작전 모두에서 같은 공중 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두 작전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쉽지만 작전을 더 정밀하게 완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바데르스 미사일은 러시아 내 최대 800km 약 500마일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략산업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무기 2024 브리핑에서 이 미사일 이름을 다른 드론 유도 미사일들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데르스 시스템의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제 성능과 정밀도가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데르스는 기존 미사일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이 개발한 소형 터보제트 엔진 탑재로 빠른 속도와 긴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 드론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 방공망의 추적과 요격이 어려워졌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내륙 깊숙이 타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확한 탄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드론이 페클로와 유사한 탄두를 탑재했다고 봅니다. 약 50kg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략적 피해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발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그 유연성입니다. 이 무기는 지상뿐 아니라 공중에서도 발사 가능해 우크라이나가 다양한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공격 위치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대량 생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단발성 시제품이 아닌 장거리 화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산업 규모로 말이죠. 그리고 소모전이 길어질수록 그런 생산 능력 자체가 하나의 무기가 됩니다. 스메타냐는 이 놀라운 발전을 강조합니다. 2년 전 만해도 넵튠이 우크라이나 유일한 국산 대함 미사일이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체 시스템을 보유해 2023년보다 생산량을 8배 늘렸습니다. 그 결과는 전 세계와 러시아가 모두 봤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5년 11월 13일 밤 플라밍고와 바르스 미사일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국산 장거리 무기를 사용하여 러시아 군사 인프라와 점령된 크림반도, 자포리자주, 그리고 러시아 영토 내에 1년의 장거리 타격을 수행했습니다. 11월 25일 우크라이나는 바르스 미사일로 장거리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제트 추진 드론, 넵튠 순항 미사일, 미확인 프로펠러 드론이 러시아 아조프 해안의 타간로크, 흑해 항구 도시 노보로시스크와 투옵스 등 여러 중요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 따르면 타간로크에서 드론과 미사일로 추정되는 공격이 베레예프 탄 TK 항공기 공장, 투포랩 9 OMS 베어 폭격기 정비 시설, 베레예프 A50 공중 조기 경보 감시기 정비 시설을 타격 손상시켰습니다. 러시아 독립 매체 아스트라는 해당 시설에서 폭발과 대형 화재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묘한 차이점들이 러시아의 현지 상황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크렘린의 현재 위기는 석유가스 인프라 공격, 특히 유럽행 가스 파이프라인을 겨냥한 공격에서 비롯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에 그런 파이프라인을 공격하는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는 그것들이 장기적인 피해를 주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공격들은 큰 폭발을 일으키지 않아서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들은 여전히 조용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유시설에 대한 공격은 확실히 계속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작전은 러시아가 국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휘발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연료시장 전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곧 찾아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유시설 공격으로 인한 연료 부족을 완화하려고 벨라루스 휘발유 수입을 늘렸습니다. 벨라루스산 휘발유 수입은 9월 한 달 동안 전월 대비 4배 증가해 49,000톤 디젤은 33,000톤이 공급됐습니다. 노보쿠비샤리스크 정유소, 가즈프롬 아스트라한 가스 처리 공장, 러시아 5대 정유소 중 하나인 로스네프 랴잔 정유소 등 최소 4개 주요 공장이 9월에 가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했습니다. 10월 초 또 5개 정유소가 타격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원유 정제량은 10월에 하루 4억 8,600만 배럴로 줄었으며 이는 7월 수준에 비해 48만 4천 배럴 거의 10% 감소한 수치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정유 활동은 2024년 10월보다 5%, 2021년보다 14% 낮아 최근 5년 중 최저 연료 생산량을 기록했습니다. 연료 부족으로 인해 극동의 살린에서 러시아 중부의 니즈니 노브고로드에 이르기까지 20개가 넘는 지역에서 이미 배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오민, 스베르들롭스크, 차랴빈스크, 크림반도 당국은 위기 억제를 위해 소매 연료 구매를 제한했습니다. 정부는 휘발유와 디젤 수출을 금지했으며 코미산트에 따르면 중국, 싱가포르, 한국에서 연료를 수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정유소 공격이 두 번째로 이어진 9월에 러시아의 원유 수출도 소폭 증가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공격들은 모스크바의 딜레마를 안겼습니다. 연료 부족으로 국내 불안정성은 커졌지만 원유 수출 수입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원유 수출이 남아돈다는 건 서방이 러시아 루블 수입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제재입니다. 트럼프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도록 관세를 부과하려 했지만 이런 낮은 수준의 제재로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공급에서 손을 떼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반면 러시아 석유 부문의 금융 부문을 겨냥한 새로운 제재에서는 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 시행에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로 인해 인도, 중국 등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처리해야 할 관료주의가 늘어났고 러시아는 더 큰 할인을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되어 크렘린의 전체 수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가까운 미래 러시아 국민들에게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전략은 러시아 수출 터미널 타격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유가 나라를 떠나려면 실제로 나라를 떠나야 하고 만약 그 터미널을 폭격한다면 즉 우크라이나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원유는 갈 곳이 없어 러시아 안에 쌓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주요 수출 터미널은 흑해와 발트해를 따라 있습니다. 흑해는 우크라이나와 가까워 우크라이나가 공격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트해가 남게 되는데 여기서 유럽이 관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병목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덴마크 해협은 발트해를 북해와 세계로 잇는 좁은 통로입니다. 유럽이 원하면 이 해역을 지나는 러시아산 석유 수송을 모두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명확합니다. 봉쇄는 항해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며 일반적으로 전쟁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봉쇄라고 부르지 않으면서 압박을 가는 방법에 대해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러시아만 지목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이나 인프라, 그리고 특히 우연히 닻을 끌다가 신비롭게 파괴된 해저 케이블의 잠재적인 법적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표준 해결책은 모든 선박이 자동차처럼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럽은 덴마크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보험 없는 선박은 합법적으로 정지 후 보험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서방은 침공 후 처음으로 러시아 선박의 서방 시장 보험 구매를 금지하는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서방 시장은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 제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방식 보험이 요구되는 국제 해역을 통과하려는 선박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럽이 요구를 강제하면 덴마크 해협에서 러시아 발트해 수출 경로가 모두 취약해집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처벌하기 위해 더 강력한 제재와 새로운 자산 동결을 요구하는 한편 특히 겨울이 다가오면서 자국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 공격에 대비해 미국 무기업체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25기 주문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미사일 시스템이 비싸고 생산에 수년이 걸릴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럽 국가들이 당분간 패트리엇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대체 장비를 기다릴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는 기다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방공망 확장만이 아닙니다. 또한 최근 몇 달 동안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레이션 테크놀로지스 계열사과 록히드 마틴은 우크라이나와 협력하여 패트리엇 시스템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러시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11월 7일 우크라이나 국방무관 보릿 크라미니츠키 소장이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은 2025년 4-6월 미국 감사관 보고서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국방정보국에 따르면 러시아의 전술 개선과 미사일 궤적 변화로 패트리엇의 요격이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7월 러시아가 미사일 13발을 공격했고 이 중 7발이 요격됐습니다. 6월에는 이스칸데르 MKE NI-13과 KH-47MI 킨잘 탄도미사일이 동원된 공격이 있었습니다.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요격된 미사일은 매우 적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종식을 위해 러시아가 더 공격적이고 가혹한 전술을 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여러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한 러시아의 드론이 우크라이나 서부 깊숙한 곳에 있는 2개의 원자력 발전소 변전소까지 표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유엔 산하 원자력 감시기구에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 변전소들은 2개의 원자력 발전소에 전력을 공급했으며 하나는 루츠크에서 약 120km, 다른 하나는 95km 떨어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앞으로 더 힘든 시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개의 전선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그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야겠네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고 두 번째는 모로스 장군과의 전쟁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유치원 8곳과 학교 2곳이 얼어붙었습니다. 빈사에서는 아파트 42동과 의료시설 1곳이 난방을 잃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18개의 아파트 건물 주민 3,000명 이상 이 난방 없이 지냈습니다. 마치칼라의 레덕션리 지구에서는 끊임없는 정전 때문에 사람들이 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목할 점은 이런 난방과 전기 공급 문제들이 점령지에서도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포리치아, 헤르손, 메리우폴, 러시아가 재건 중이라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이것들은 러시아를 내부에서 갉아먹는 더 큰 병의 작은 증상들입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주택과 공공시설 시스템은 재앙적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시스템 유지와 일부 현대화에 1,596조 루블 이듭니다. 푸틴은 2022년 이미 현대화 프로그램을 발표도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그때조차 자금 부족이 46조 루블임을 인정했습니다. 붕괴 규모도 엄청납니다. 308에서 450여까지입니다. 거의 900km, 즉 560마일에 달하는 네트워크가 즉각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전쟁 전에도 러시아는 매년 22km 미만의 노후 네트워크만 교체했고 매년 최소 3km가 추가로 노후화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혹독한 겨울을 겪고도 여전히 실수에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장군 겨울의 승리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우크라이나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다 해도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유럽연합 기관들은 고전압 송전 장비, 발전기, 추가 전력 생산 능력으로 전력망 복구를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자립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에너지 공동체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우크라이나 에너지부와 관리하는 우크라이나 에너지 지원 기금도 중요한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이 기금은 1280억 유로가 넘는 약정액을 받았으며 이 중 1250억 유로가 이미 이전되었습니다. 유엔 기관들은 특히 지역 난방 분야에서 난방 기업을 인도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2024년까지 국제 기여자 지원으로 1,500만 명 이상이 유엔 프로그램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에너지 안보 프로젝트로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열병합 발전 설비 구매 설치를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없었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체 에너지 붐은 파괴 전략이 성공했을 수도 있었지만 나토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겨울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에게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미국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맺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워싱턴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동의하더라도 러시아가 실제로 공격을 멈추거나 앞으로 멈출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전쟁이 길어지자 러시아도 숨 돌릴 틈이 필요하고 분쟁의 일시 중단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평화협정으로 끝날지 아닐지는 오직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을 자주 보여주는 영상의 문제는 사람이 안 다치거나 러시아 군인이 피해를 안 입어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유튜브는 종종 저희 영상에 수익 제한을 둡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만 유튜브에 따르면 전쟁 관련 영상 4개가 수익 창출이 제한됐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심지어 전선에서 촬영된 영상조차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이 제한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며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아무런 제약 없이 처음부터 직접 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방 영상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를 전혀 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주들이 저희가 다루는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저희 스스로를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 없이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런 보도에 관심 있으시다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 주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 또는 화면 QR코드 스캔 가능합니다. 가입하시면 기존 및 앞으로 업로드되는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취재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